병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환경 관리를 갖다가 조성을 해준다면 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도 뭐냐면 너무 가습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미리 이제 그 병 발생을 갖다 예방할 수 있겠죠. 뭐 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지도 이제 고온다습해지면은 이제 탄저병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미리 이제 어떤 그 막을 갖다가 이제 전착제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예방 약제를 쳐주면은 어떤 그 감염될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어떤 적정한 어떤 물과 비료를 갖다가 이제 줬을 때 식물 자체가 이제 튼튼해지면 병이 덜 발생될 수 있겠죠. 병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도 뭐 보면은 식물체가 약할 때 이제 병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식물체를 갖다 튼튼하게 키운다면 똑같은 조건에서도 이제 병을 갖다가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됐을 때 병이 발생된다. 그래서 병이 발생되지 않게끔 뭔가 환경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약은 이제 살균제 같은 경우는 비 오기 전에 한 번 약을 치는 게 비 온 다음에 5번을 약을 친 거랑 거의 방제가가 비슷하다고 해요. 효과가.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비가 온다라면 그 살균제 적용 약제에다가 전착제를 갖다가 이제 첨가를 해가지고 미리 비 오기 전에 쳐주는 게 병 발생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병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랑 그 두둑의 높이를 갖다가 20cm 정도 이상으로 다 이제 높여야 돼요. 근데 너무 높이면은 또 나중에 이제 건조해를 이제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 20cm 정도만 되면 역병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돼요. 근데 너무 낮으면 쉽게 그게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가습되면서 역병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두둑을 갖다 20cm 정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풋마르병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뿌리 쪽에 가습하지 않게, 그 다음에 경반층을 깨져가지고 거기가 상대적으로 또 뿌리 끝이 가습되지 않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뒤에도 말씀 계속 드리겠지만 이제 계통이 다른 거를 갖다가 이제 쳐주는 게 중요해요. 그 부분은 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물의 산성도에 따라서 방제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기 농가들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질산이나 인산을 갖다가 이제 물에다가 이제 농약을 칠 물에다가 약간 줘가지고 한 pH를 갖다가 한 5.2나 한 5.5나 그 정도 이제 약간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약을 치면은 방제가가 올라간다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그 센 물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약을 치는 것보다는 그 연수라고 그러죠. 이제 아니면 빗물 아니면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약을 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거 살충제잖아요. 그 살충제의 색깔은 이게 녹색으로 표기가 돼요. 뚜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살충제를 칠 때, 살균제를 칠 때는 뭐냐면 계통이 다른 걸 쳐야 된다, 교살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구분하기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걸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살충제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제 표기를 하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쭉 표기를 하는 계통이 다른 걸. 그러니까 4는 다 같은 계통이에요. 4. 그러니까 4랑 3. 내가 만약에 이번에 4를 쳤으면 다음에는 4가 아닌 1을 치던 2를 치던 3을 치던. 그러니까 그런 계통이 다른 살충제를 쳐야 된다는 거지. 농약명이 다르다 해가지고 약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요 앞에 있는 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4A. 4. 다음에 할 때는 4가 아니라 3이나 2 그런 걸 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A, 4B, 4C는 요거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차단을 통해서 어떤 해충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칠 때도 요 비슷한 걸 치면은 방제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음에 칠 때는 요 다른 계통을 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3A나 2A나 1A나 요로 계통이 다른 걸 치워야 된다는 게 요 원리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살균제도 마찬가지예요. 살균제는 이 분홍색으로 표시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얘는
가나다라를 이제 표기를 해요. 가나다라를 이제 표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가나다 얘는 치료제예요. 가나다는. 근데 여기서 보면 카 있죠. 카는 예방약제예요. 차 얘는 예방약제라는 거지. 그래서 병이 발생되기 전에는 이게 이제 예방약제다 보니까 얘는 저렴해요. 그다음에 얘는 치료약제다 보니까 좀 비싸고. 그러니까 병이 발생되기 전에는 굳이 비싼 치료약제를 쓰는 것보다는 예방약제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약제를 갖다가 카나 차로 된 걸 갖다 이제 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병이 발생되는 탄저병을 예를 든다면 고온 다습한 조건에 되면 병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이 높아지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때는 예방 플러스 치료 약제가 같이 들어있는 약제가 있어요. 그런 걸 갖다 치고, 그 다음에 병이 발생됐을 때는 치료 약제 아니면 치료 플러스 예방 약제를 갖다 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치료 약제를 치면 치료 약제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어떤 균사를 죽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초제. 제초제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된 거는 선택성 제초제. 내가 꼭 필요한 애만 죽일 수 있는 선택성 제초제고, 그 다음에 붉은색은 다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역병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역병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을 통해서 이제 역병균이 이동을 해서 이제 골 따라 이렇게 병이 발생되면 이렇게 골 따라 이렇게 쭉 피해를 보는 어떤 그런 증세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역병균이 침투하는 부위는 여기가 이제 줄기가 이렇게 땅과 맞닿는 부위, 요거를 이제 지제부라고 그래요. 지제부. 그래서 요 지제부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이제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추를 갖다 심고 나가지고 빨리 이제 줄을 쳐가지고 고추가 이렇게 바람에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 여기에 상처가 생기고 이쪽으로도 역병균이 이제 감염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두둑을 20cm를 이제 높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고병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갈변되면서 그쪽으로다가 이제 세균, 얘는 이제 곰팡이병이 아니에요. 세균이에요. 그래서 세균병이 그쪽으로 세균이 쭉 물 따라 올라가다가 자기가 이제 적정한 환경 조건에 있는 데서 얘가 증식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관부를 꽉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가 뜨면 이렇게 시들고 다시 해가 들어가면은 다시 좀 쌩쌩해지고, 그리고 이걸 반복하다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청고병과 역병을 갖다 구분하려면 이 지제부를 갖다가 이렇게 만져보면 돼요. 지제부를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벗겨보면 역병은 거기에 벗겨지죠. 근데 청고병은 거기에 벗겨지지 않아요. 그런 차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청고병이 걸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균성 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병에 감염된 걸 갖다가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잠깐 담가 놓잖아요. 한 20초만 이게 흘러도 이게 세균성 병, 이 청고병이면 여기서 이제 그 우유빛깔로 우유 같은 게 이렇게 쭉 흘러내려요. 이게 세균이거든요. 세균 어떤 그런 그 용액인데 요게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걸리면 이게 세균성 병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고병은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약이 다르잖아요. 세균성 병은 약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신 계통이랑 동수화제 이 계통으로다가 이제 약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보면은 그 청고병도 진단 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청고병의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어도 이게 물이 안 나와, 이게 하얗게 되는 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판별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진단 키트를 이용하면은 그 입만 가지고도 초기 단계에서도 임신 테스트 같이 바이러스 진단 키트 있잖아요. 이따 좀 그림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이 이제 걔를 잡아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 오시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청고병에 대한 어떤 그런 진단도 해 드리기 때문에 의심되면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청고병을 갖다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게 보면은 그 녹비작물이에요. 녹비작물. 녹비작물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헤어리 배치, 호밀, 이런 게 있는데, 그 호밀과 헤어리 배치를 갖다 1:1 아니면 2:1 이런 식으로다가 심으면 청고병을 갖다가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25cm나
한 30cm나 거기 지점에 땅을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딱딱한 경반층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뿌리가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물을 줬을 때 물이 내려가다가 경반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경반층 그 윗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가습한 조건이 되다 보니까 뿌리가 갈변되면서 청고병이 감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토 파쇄를 갖다가, 그러니까 4년 주기로다 이렇게 깨주는 것도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탄저병이잖아요. 탄저병은 이렇게 보면 견무늬가 이제 이 테두리 쪽에 보면 견무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큰 특성이에요. 이렇게 견무늬가. 탄저병. 그래서 이제 이 탄저병에 대해서는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탄저병이 걸린 거를 갖다가 고추를 그냥 둔 상태로 약을 안 쳐요. 그러면 처음에 7월 8일 날 조사를 했더니 비율이 요거 나왔는데, 얘가 지금 한 달 좀 지나니까 뭐냐면 거의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병든 거를 냅두고 약을 쳐도 마찬가지로 한 35% 병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병이 든 거를 갖다가 따내고 약을 안 쳐도 거의 발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발생된 걸 갖다가 제거하고 약을 쳤다면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탄저의 어떤 감염이 되는 게 초기에 보이면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탄저병은 뭐냐면 포자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포자. 이제 곰팡이 그쪽에서 포자 확 날려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병 발생된 그 고추를 갖다가 따서 비포대에 담아가지고 땅에 묻던지 아니면 멀리 갖다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개를 둔 상태에서 아무리 농약을 쳐도 방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감염됐을 때는 이걸 따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여튼 보이는 대로 이렇게 따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균성 병인데, 이게 세균성 전문병 이제 그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잎에도 보면은 이렇게 세균성 병같이 이제 이렇게 좀 별 모양 같이, 별 모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좀 점점점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런 증세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에도 보면 이렇게 개양같이 그런 형태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세균성 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충에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피해를 주는 게 보면 진딧물이 이제 고추에 많이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딧물이 이제 피해를 주는 게 얘가 이제 어떤 흡줍을 해가지고 어떤 감로를 뿌려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까맣게 돼가지고 이제 강압성을 못하게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해를 주는 것도 막 크지만은 얘가 이제 CMV, 그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충이에요. 얘는 진딧물이.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게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CMV에 감염이 되면 이파리가 이게 길쭉길쭉하게 돼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되고 얘가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진딧물이 너무 건조하게 물을 제대로 안 준다거나 하우스 안을 갖다가 너무 건조하게 관리를 할 때 이 진딧물이 더 껴요. 그 원리는 왜 그러냐면 이제 물을 안 줘가지고 이제 그 생장점 있는 데가 너무 이게 건조하게 관리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동화산물 자체가 딴 쪽으로 빨리 뿌리나 어떤 다른 저장기관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물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됐을 때는 뭐냐면 그 이동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장점 끝에 동화산물이 있는 어떤 그 당 성분으로서 이제 잔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딧물이 거기에 끼는 거예요. 많이. 왜 그러냐면 거기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건조하게 하면은 진딧물이 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방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번식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그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해가지고 이제 번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암컷이 혼자 그냥 그냥 새끼를 낳는 어떤 그런 번식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쳤을 때 저항성을 띠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계통이 다른, 아까 같이 만약에 4를 쳤으면 다음에는 3이나 2를 쳤는 어떤 계통이 다른 걸 쳐가지고 저항성을 띠지 않게끔 약제를 갖다 교후살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가 피해를 많이 주는 거는 이게 CMV 바이러스를 갖다가 매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MV의 이제 증세를 보면 이런 증세를 떼요. 그 다음에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대가 좀 약간 좀 휘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과를 보면 이렇게 이제 개사가 돼가지고 이런 증세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2패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총체가 이렇게 갉아가지고 되는 거랑 비슷하면서도 얘가 좀 넓게 어떤 이렇게 개사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증세를 보이는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추에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총체벌레. 얘가 바로 이제 그 칼라병이죠.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칼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울긋불긋하게 만드는. 얘를 매개하는 게 바로 이 총체벌레예요. 그래서 이 총체벌레가 많은 피해를 주는데, 이 총체벌레가 이제 여기에 이제 단백질을 갖다 먹기 위해서 이제 이 꽃에 많이 이제 서식을 많이 합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제 그 잎 자체가 이게 총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총체벌레라고 이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총체벌레의 생활사를 좀 아시면은 총체가 이제 발생됐을 때, 이제 약제 살포를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총체벌레의 생활사를 보면은 이 성충이 이제 알을 갖다가 잎 조직 안에다 알을 갖다가 산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갖다가 잎 조직한테 이제 조직 안에다 이제 알을 산란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잎을 갖다가 따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비춰보면 거기에 바늘로가 콕콕 찌른 것 같이 그런 게 그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총체벌레 알이 깨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알을 갖다가 이제 조직 안에다 낳고, 그 다음에 얘가 깨어나면은 이제 1령 유충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2령 유충이 되고, 그다음 2령 유충을 지나가지고 얘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번데기 과정을 또 한 2, 3일 정도 겪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다시 성충이 돼가지고 올라와서 이게 이제 생활사예요. 그래서 내 밭에 고추에 총체벌레가 보인다 이럴 때는, 아니면은 뭐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약을 친다 이럴 때는 뭐냐면, 처음에 약을 한 번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을 한 번만 치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이 성충과 유충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면, 한 3일 정도만 지나면은 아래에 있는 게 깨어나고, 아니면 땅에 있는 번데기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있다, 3일 있다 다시 한번 약을 또 치고, 또 한 번 다시 한 3, 4일 있다 한번 약을 치고, 또 약을 칠 때도 좀 약간 계통이 다른 약을 치면 또 방제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번만 치면 안 된다. 만약에 총체벌레가 있다 그러면 최소 한 두세 번, 세 번까지는 치셔야지만 방제가가 확 올라간다. 그래서 333이라는 게 나온 게 이제 요 총체벌레의 어떤 생활사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체벌레가 이제 고추에 이제 피해를 주는 거 보면, 이게 노지와 이제 하우스에 피해를 주는데, 특히 이 하우스에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노지 같은 경우는 얘가 확 번식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노지 같은 경우는 이제 탄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제 비가림 시설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칼라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이제 그 피해를 많이 주냐면, 그 정식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논산 지역에도 한 4월 15일 정도면 정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식을 하고 나오면은 그 하우스 내부의 조건이 총체가 번식을 할 수 있는,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얘가 빠른 속도로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고추를 심다 보니까 그 이제 총체의 어떤 피해가 이제 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갖다가 이제 하우스에다 심는데, 이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도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저항성을 좀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추는 온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저항성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총체는 점점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조건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제 하우스 초기 때 피해를 상당히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류 단계에서도 총체 방제를 철저히 하고, 하우스에 들어가서도 방충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체벌레도 원래 충은 뭐 이제 예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약을 쳐야 된다 그러지만, 지금 시기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방 위주로다가 초기 단계 때부터 좀 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우스 주변에 잡초를 갖다가 제거를 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기주식물이 엄청 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초에 서식을 하고 월동을 하고 해요. 그래서 하우스 주변엔
제초제를 치든지 제초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제초하고 방충망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어떤 주기적으로다가 이제 방지를 하고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칼라병의 증세를 보면 잎에 이런 증세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얘가 피해를 주는 작목은 엄청 많습니다. 뭐 양파, 마늘, 상추, 뭐 딸기도 마찬가지죠. 딸기도 그렇고 피해를 안 주는 게 없습니다. 상추도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증세예요. 이렇게 심하면 이런 증세가 되고 초기에 만약에 감염이 되면 칼라병이 초기에 감염되면 요 생생점이 있는 신초 있는 부위가 이제 개사가 돼가지고 이제 죽어버리죠. 그다음에 이제 고추가 고추가 이제 이렇게 달려도 이제 울긋불긋하고 나중에 건조를 해도 이제 신하이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증세가 요게 이제 전형적인 이런 증세예요. 감염이 되면.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감염이 되면 그 끝에 그 줄기 자체가 이렇게 휘어지더라고요. 이게 휘어지고 이렇게 휘어져요. 휘어지고 그다음에 이 끝이 개사되고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부직포탄을 재배할 때도 이 감염이 안 된 모를 집어넣는 게 좋다는 거죠. 요게 만약에 총체가 있다면 이 내부에서는 아주 금방 감염이 될 수가 있죠. 감염이 안 된 걸 넣고 만약에 주기적으로 한번 관찰을 보셔야 돼요. 초기에. 그래서 만약에 진딧물이 있던 총체가 만약에 있다 하면은 얘를 걷어내고서 약제 살포를 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줄로다가 피해를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전형적인 그런 피해 증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우스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 병이다 보니까 얘는 약제가 없어요. 약제가. 감염되면 뽑아내고 다시 심던지 아니면 다른 장복을 얼른 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고병도 진단 키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면은 센터에 의뢰를 하면은 이렇게 금방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뽑아 오시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신초 위쪽에 있잖아요. 거기를 가지를 갖다가 이제 하나 정도만 이렇게 꺾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스 피해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 알 거예요. 아까 그 바이러스 피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심는데 만약에 어떤 미숙 퇴비를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유박을 갖다가 정식 바로 전에 넣는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미숙 퇴비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뭔가 얘가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됐을 때 이게 올라오면서 잎을 이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스 피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가스 피해. 가스가 올라오면서 얘를 쭉, 그러니까 아질산 가스가 됐든 암모니아 가스가 됐든 올라가면서 이 조직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세포를.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가스 피해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스 피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제 비료 피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약해 피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면 약해 피해를 받는 농가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약을 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정량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살균제, 거기다 또 살충제, 그 다음에 영양제를 넣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약은 진해지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또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약을 치다 보니까 약해 피해가 이제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 따로따로 치신다는 거는 쉽지는 않죠, 그죠? 살균제, 살충제를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한 번에 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농약방이랑 이제 어떤 혼용에 대해서는 한번 상담을 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좀 힘들더라도 영양제를 갖다가 이제 살균, 살충제랑 섞어가지고 치면 이거는 좀 위험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양제에는 어떤 그런 칼슘이랑 어떤 뭐 필요한 영양소, 이제 미량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미량 요소를 갖다가 빨리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물질이 이제 그 살균제, 살충제랑 혼용을 해가지고 이제 약을 치다 보면은 이제 살균, 살충제에 있는 그 진한 약이
빠른 속도로다가 이제 어떤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어떤 약해를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어떤 피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약재가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면서 이 아래쪽에 약이 늦게 이제 이렇게 증산되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어떤 이런 피해가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영양제는 가능한 한 섞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배나방도 이제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담배나방도 이제 피해를 많이 주는데, 담배나방도 이제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막걸리 트랩인데, 그러니까, 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나방이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6월 중순부터 피해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때 이 막걸리 트랩을 걸어 놓는 것보다는 6월 초나 아니면 5월 하순부터 얘를 걸어 놓으면 그 효과가 커져요. 그래서 이제 막걸리를 요런 피트병에다가 이제 우선은 이제 막걸리에다가 이제 설탕을 갖다 두세 스푼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식초를 좀 넣어, 조금 한 두 스푼 정도 이게 넣어가지고 얘를 섞어요. 그런 다음에, 피트병 이제 1.8리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상부 쪽에, 내 면에 이제 이렇게, 밑에 부분 찢어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그 충이, 담배나방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유인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 막걸리, 설탕, 식초를 섞은 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담배나방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냄새를 계속 풍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담배나방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왔을 때, 꽃초에 가가지고 이제 어떤, 알을 낳기 전에 먼저 여기 들어가서 이제 빠져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배나방 한 마리가 알을 낳는 게 한 200~300개 정도 낳는다래요. 그 다음에 그 200~300개에서 이제 그게 이제 나온 유충이, 고추에 피해를 주는 게 적게는 뭐 3~4개, 많게는 뭐 9개, 10개까지 이제 구멍을 뚫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충 한 마리가 제대로 만약에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가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걸어놔가지고 담배 나방을 몇 마리만 잡아도 그 효과는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 그 해보면 좀 미리 걸어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5월 하순쯤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약, 또 이제 요즘 나오는 거 보면 그 교미교란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컷이 수컷을 유인해가지고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그 페로몬을 갖다 이제 분비를 하는데, 그걸 갖다 인공적으로다가 이제 거기다 묻혀가지고 어떤 수컷을 유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 자체가 짝짓기를 못 해버리니까 알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갖다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교미교란제도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한참 전에 5월 하순 정도부터 걸어놔가지고 피해를 줄 수 있는 5월 중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라도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걸 걸어놓으면 안 돼. 만약에 100평을 한다면 이 막걸리 트랩도 그렇고 이제 그걸 걸어놓는 걸 갖다가 이제 가운데 쪽 너무 기둥에다 가쪽으로다 걸어놓을 필요는 없고, 그거 약간 안쪽으로 해가지고 한 몇 개 정도만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걸어놓으면 오히려 담배나방을 유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걸을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물학적 방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적을 이용하는 건데, 이게 고추밭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쪽으로다가 이제 옥수수를 심으면 이 옥수수에는 이제 조명나방이 피해를 줘요. 그래서 조명나방이 와서 알을 까죠. 그럼 알을 까면 조명나방의 천적인 기생벌이 이제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벌이 뭐냐면 자기 알을 갖다가 조명나방의 알에다가 자기 알을 까가지고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조명나방은 이제 고추에다가는 피해를 안 줘요. 근데 이 고추에 피해를 주는 그 담배나방을 이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담배나방이 와서 알을 까면 여기에서 지금 와 있는 천적인 기생벌이 와가지고 그 담배나방의 알에다가 알을 까면서 그걸 갖다 이제 담배나방이 확 번식을 할 수 있는 건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만약에 보리를 심는다. 그러면 보리에는 기장테두리의 어떤 진딧물이 이제 서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천적이 끼죠. 그러면 또 이제 고추에 어떤 피해를 주는 복숭아 혹 진딧물 같은 경우가 번식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적이 끼면은 어떤 그 피해를 확 줄 수 있게끔 해충이 늘어나는 걸 갖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주변에 심든지 아니면 보리를 갖다 이렇게 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적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생물학적 방제랑 그다음에 내가 화학적 방제를 같이 이렇게 병행한다면
병해충 예방에 있어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토양 관리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뿌리에서는 호흡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토양 자체가 뭐냐면, 이제, 떼알 조직이라 그랬는데 약간 뭉칠 수 있게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토양 개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토양 개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에 농사가 끝나면, 토양에 있는 그 시루를 채취해가지고 센터에서 분석을 통해가지고 pH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부족한 건 뭐가 얼마인지를 갖다 우선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토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양 pH가 안 맞다면 토양 산도를 중성으로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토양 pH가 낮으면은 석회를 넣어서 토양을 중성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토양이 알칼리로 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어떤 질산이나 그런 걸 갖다가 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토양을 갖다 올린다거나, pH를 갖다 올린다거나 아니면 토양 pH를 낮춘다라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적정하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해마다, 아니면은 하우스 같은 경우는 두세 달에 한 번, 두 달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수시로 뭔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적정하게 어떤 산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기물을 갖다 이렇게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짚을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짚을 넣어주면은 뭐냐면, 얘가 이제 어떤 그 미생물을 갖다가 이제 먹이가 되잖아요. 그냥 미생물이 얘를 먹으면서 끈적끈적한 물질을 내면서 흙을 뭉쳐주고, 그 다음에 유기물이 부식이 되는 거죠. 분해가 되면서 이제 부식 상태로 되면 얘가 어떤 양분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식물이 필요한 때 조금씩 내주고, 아니면은 수분을 가지고 있다가 감을 때 식물한테 서서히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같은 그 감을 때 유기물이 좀 어느 정도 풍부하게 있다면 가뭄도 덜 타고 그렇게 피해를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경관층을 깨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수의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경관층이 깨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흙을 떼알 조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론적으로 고상, 흙 알갱이, 그 다음에 유기물, 흙 알갱이죠. 이제 얘가 이제 50% 유기물 플러스 해가지고 얘가 이제 고상인데, 이 고상의 비율이 한 50%, 그 다음에 액상, 물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 25%, 그 다음에 공기가 차지하고 있는 25%. 그래서 50대 25, 25.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 조건이죠. 그래서 이 조직 자체가 이제 이런 호달 조직이 아니라 이 떼알 조직, 이게 뭉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떼알 조직으로 만들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석회예요. 석회가 얘를 당겨요. 그래서 이제 뭉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석회를 넣어주고 유기물을 넣어주면 토양 구조를 갖다 이 떼알 조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에서는 이게 고상의 비율이 이제 더 늘어나는 게 또 좋다래요. 그래서 한 60%까지. 그래서 이제 토양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는 이제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는 그 검정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 땅에 대한 게 쭉 나오죠. 그래서 요 가운데 이게 줄쳐져 있어요. 있으면 적정한 거고, 여기를 벗어나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으면 적은 거죠. 그래서 적은 거는 채워주고, 높은 거는 투입하지 않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웃거름을 이 땅이 이러니까 이렇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토양 pH가 이러니까 석회를 어떻게 넣어줘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토양 분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센터에서 이제 그 무상으로 해주잖아요. 이걸 갖다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분석하는 데만 해도 한 10만 원 정도, 7, 8만 원 그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최소율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식물 자체가 CH5를 제외한 나머지 뭐 13가지, 14가지 미량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어떤 미량 요소라도 그 미량 요소가
만약에 적으면 전체의 수량을 갖다가 다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이제 미량 요소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탭이나 유기물을 넣어줘가지고 미량 요소. 그 미량 요소는 많이 필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물을 넣어주면 충분히 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기물 그다음에 부숙된 탭이를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각 비료는 뭐냐면 서로가 어떤 게 많이 들어가면 다른 성분이 흡수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상승 작용을 하는 게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성분이 또 많이 들어가면 또 다른 성분이 흡수가 안 되게 만드는 기량 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가리와 칼슘, 그다음에 마그네슘, 얘는 기량 작용,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량 작용, 서로가 이제 한쪽이 많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량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너무 한쪽을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마그네슘을 주면 인이 흡수가 도와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넣어주면 엽록소의 주성분인 마그네슘을 넣어주면 강합성을 갖다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인 성분을 뿌리로부터 인 성분이 흡수를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물체 내에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황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영양제, 그 다음에 칼슘 영양제. 그러니까 영양제의 주성분은 칼슘, 마그네슘, 붕소, 그죠? 황. 요게 지금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땅에 거름기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식물체 뿌리 바깥에가 만약에 영양분이 많아요. 어떤 거름기가 많으면 뿌리도 어떤 그 농도가 있거든요. 농도가 있는데 바깥에가 농도가 비슷하거나 바깥의 농도가 더 진해요. 이렇게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그러면은 뭐냐면 그게 나타나는 게 EC잖아요. EC가 높으면은 이 뿌리가 바깥에서 물을 흡수해가지고 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이 애가 바깥에 있는 물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몸보다 바깥에가 더 진하다 보니까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저을 때 보면 거기다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럼 소금이 진하다 보니까 배추 내부에 있는 물을 오히려 땡기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깥에가 너무 진해버리면 얘가 흡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러는데, 하우스에 내가 어떤 토양 분석을 안 하고 계속 비료를 내다 보면 거기 염류가 집적이 돼가지고 EC가 막 높은 거예요. 어떨 때 보면 EC가 막 10이 넘어가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식물을 갖다가 정식을 해도 뭐냐면 얘가 크질 않는 거예요. 양분을 갖다 물을 땡길 수가 없으니까, 양분을 땡길 수가 없으니까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토양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적정하게 어떤 농도를 갖다 EC의 농도, 양분의 농도를 갖다가 이제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2.0, EC 2.0 밑으로 들어와야지만 적정하게 작물이 이제 생육을 하는데 원활한데 2.0을 넘어서 버리면 양분 땡기는 게 어려워지면서 이제 생육이 이제 불량해지겠죠. 그래서 토양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적정 EC를 맞춰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것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또 생소한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